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병원에서 보다가 또 송도에서 보니까 무척 반갑네요. 오늘은 올림푸스 송도 K-텍 트레이닝 센터에서 엔도젤 ESD 핸즈온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이셨고요. 제가 짧은 케이스 디스커션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경훈 선생님, 이서준 선생님 리뷰 좀 보고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자리를 옮겨서 김지은 선생님 도움을 받아서 한 2시간 정도 핸즈온 트레이닝을 하려고 합니다. 65세 여성입니다. 위암 의심 위선종으로 오셨는데요. 의뢰서에 내시경에서 2.5cm 병소가 엔트로 안티리어 월 그레이터 커버처에 있다 라고 기술되어 있었고요. 조직검사는 튜블라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차트에 쓴 걸 그대로 스크린 캡처 해왔는데요. 외부 슬라이드 판독이 필요하지만 일단 같은 결과일 걸로 가정하고 설명드립니다. ESD가 필요하고 3박 4일 입원이 필요한데 고도 선종의 경우는 33에서 50% 정도가 최종 병리 결과 암으로 진단이 바뀝니다. 내시경 치료 후 암으로 바뀌면 15% 정도 외과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시술적 검사를 하고 내시경 절제술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그리고 저도 내시경 사진을 보고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아데노마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나왔는데 암일 것 같다 라는 상황에서 암일 것 같습니다 라고 스트레이트하게 말하는 전략이 있고요. 그냥 고도 손종인데 조직검사를 그대로 암일 확률이 얼마 정도 됩니다 라고 좀 더 차분하게 쿨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의 임프레션을 좀 세게. 홍명훈 선생님 그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둘 다 타당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번 전략은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 표준화된 자료도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게 장점인 반면 50%인 리스크를 갖고 있는 사람은 15%라고 설명하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게 되는 단점이 있는 거고 막상 리스크가 1%인 사람인데 15%라고 설명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좀 과잉 설명이 된 거죠. 과잉 리스크. 반면 50%인 사람에게 50%라고 얘기하면 지나치게 겁을 먹어가지고 치료를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1%라고 설명을 하면 1% 합병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1%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0%란 뜻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라고 얘기하면 환자들은 0%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에게는 그 합병증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너무 확 놔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사용하는 전략을 저는 씁니다. 저는 그런 전략을 쓰고요. 삼성병원은 좀 그렇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서 삼성병원에서 트레이닝 받았던 선생님들이 좀 그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로 따져보면 소수예요. 대부분은 고위험 환자에게는 고위험이라고 얘기하고 저위험 환자에게는 저위험으로 얘기하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합병증 발생률이 외래에서 50%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진 돌 때 40%라고 얘기하면 이상하다. 지난번에는 50%라고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40%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외래에서 40%라고 얘기했는데 시술 전날 50%라고 얘기하면 왜 40%라고 하더니 갑자기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퍼센트를 올리는 거지? 이상하다.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의사는 전혀 의식을 못해요. 그냥 고위험이니까 그냥 40 내지 50%라고 얘기했지만
환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스탠다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설명합니다. 이 환자는 암 같았지만 적어도 조직검사가 고도선종으로 나왔으니까 그냥 고도선종에 준해서 일단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암일 확률이 3%에서 50%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나중에 혹시 암으로 나오면 환자분은 거기에 해당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심산인 거죠. 랩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랩을 했습니다. 선생님 결과 보시고 나 같으면 이러이러한 프리오피 랩을 냈을 것 같다. 이준행 교수하고는 뭐가 다르다. 이 랩에 대해서 옳고 틀림은 없어요. 그냥 의견을 한번 줘볼래요? 제가 사용하는 프리 ESD 랩입니다. 제금은 안 하겠습니까? 내가 이 환자를 맡아서 치료한다. 제가 병원에 안 그래도 일주일 동안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게 그 타병원에서 내시경적으로 조직 진단을 받고 저희 병원에 왔었어요. 다시 내시경을 해보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저도 그게 효용성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다시 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기존 검사를 가지고 근데 시술 전에 이런 마진이나 이런 거를 더 확인을 하면 기존 시술에 당일날 들어가서 일단 확인을 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을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제로 시술 전에 EGD를 하면은 모든 상황이 명료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고요. 그리고 자꾸 조직 검사해야 되면 나중에 프로시저가 약간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바빠서 다 못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선생님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우리 김재준 교수님, 이혁 교수님은 거의 대부분 내시경 재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민병원 선생님은 절반 정도 하시는 것 같고 저는 한 10%만 합니다. 10%는 뭐냐면 의뢰 주신 선생님이 너무 사진을 잘 못 찍어놨을 때 도무지 어디가 어딘지 그래도 게스는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만 ESD를 하기 전에 시술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보내주신 사진은 이 정도면 위치 크기 모양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재검에도 똑같이밖에 안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솔로지 리뷰를 했는데요. 이쪽 부분은 하이퍼크로마틱하고 유신이 줄어들어 있고 핵이 두꺼워져 있고 핵이 좀 서 있는 경우도 있고 크라우디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데피니트하게 바깥쪽으로 인베이저는 별로 뚜렷하지 않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암이다 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거 동의하는데 그래도 그거 치고는 셀들이 여러 층으로 막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암이라고 쳐도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데피니트하게 에피텔리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뚫고 들어가는 어떤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은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이톨로지칼리는 좀 나빠 보이지만 스트럭처러 하기는 뭐 암의 증거는 뚜렷하지 않다 뭐 이런 정도로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병리 공부 열심히 하는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랬어요. 병리 선생님은 에티피칼 글랜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튜블라 아데노마 웰 디퍼런시에이티드라고 브롤수스라고 이렇게 써놨고요. ESD is recommended 이렇게 주셨는데 이서준 선생님은 요거 이 패솔로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병리 의사가 이렇게 리포트한 내용을요. 에이티피칼 글랜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브롤수스 튜블라 아데노카시노마 웰 디퍼런시에이티드 이렇게 주신 거. 이주시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 조직 검사를 한 부위 자체가 그 캔서의 그 외박 쪽일 가능성도 있을 거로 생각해서 병리과 의사가 암이라는 심증은 있으나 정확히 어디가 암이냐라고 짚을 때가 마땅하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에이티피칼 글랜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 볼소스, EGC 이렇게 나온 환자 중에 최종 패솔로지가 ESD에 암이 안 나왔던 경우는요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 찾아봤는데 잘 없더라고요. 다 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을 때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요. 저는 펩시노젠 1, 2하고 헬리코박터 안티바디를 좀 내보고 있습니다. 펩시노젠 1, 2 레이쇼는 아트로피를 보는 지표잖아요. 1, 2 레이쇼가 3 이하이고 and 펩시노젠 1이 70 이하이면 시롤로지컬 아트로피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and예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펩시노젠 1이 67이니까 70보다는 약간 낮잖아요. 약간 낮은 정도인 거고, 그러다 더 중요한 게 1, 2 레이쇼인데 1, 2 레이쇼가 4.2다. 그러면 적어도 시롤로지컬 에이트로피 증거는 없다. 실제로 환자도 별로 에이트로피가 없었거든요. 그리고요, 헬리코박터는 히스토리를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는데 양성은 보통 타이터가 100 정도 나옵니다. 100, 150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가티브 8 이하로 나오면 네가티브로 믿으면 되고, 이키보칼은 네가티브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12 이상이 포지티브인데 저 사람은 17이거든요. 이거는 폴스 포지티브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치료한 경우인 예가 많습니다. 치료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헬리코박터 가지고 있는 분은 17 나오기가 어려워요. 50 이상 보통 나옵니다. 어떤 검사는 포지티브, 네가티브만 보는 검사도 있고, 어떤 검사는 포지티브, 네가티브 플러스 타이터를 보는 검사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UBT는 델타 값이 나오지만 그 델타 값은 보지 않도록 우리가 하고 있고, 포지티브, 네가티브만 보는 거거든요. 헬리코박터 시롤로지는 타이터를 좀 봐줘야 되는 그런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생제도 어떤 항생제는 센시티브 리지스턴트만 보는 항생제도 있고요. 또 어떤 항생제는 그 리지스턴트 타이터를 또 보는 데도 있잖아요. 감수성 검사에서 마찬가지로 상황마다 다른데 헬리코박터 안티바디는 타이터를 좀 참고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다시 송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특별히 추가할 설명은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패솔로지 리뷰에서 적어도 아데노카시노마 말이 언급되었고 처음부터 암일 것 같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외래에서 좀 강도를 높인 거죠. 그래서 저는 병리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병리 의사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따라서 암에 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조기 위암 내시경 치료할 때 하는 표준 설명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표준 설명에서도 이 환자 보시면 엘리베이티드 리전 센트럴 디프레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할 확률이 15%보다 높거든요. 제 개수는 15%보다 높지만 그냥 저는 기본 전략에 따라서 평균으로 얘기한 거죠. 개수로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15%라고 그냥 15%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수술을 했고요. 대장 내시경도 해주는 게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대장 내시경 스크리닝 개념의 대장 내시경을 다 할 만큼 우리 병원이 한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동네에서 하세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암 등록했고요. 일단은 바뀔 수 있지만 아데노카시노마나 말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을 했고 시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 환자에게 설명한 과정, 물론 이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설명한 과정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김덕영 선생님 한 말씀, 질문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케이. 우리 병원에 오시면
제가 아주 자세히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입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하는데 미리 다 써놓고요. 저보다 좀 더 진하게 설명하시는 교수님이 민병훈 교수님이세요. 수치가 아주 좀 더 정확해요. 논문에 근거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쓰여져 있고요. 민병훈 교수님 설명서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김재준 교수님과 이혁 교수님은 아주 짧게 2줄 정도로 설명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프로시저인데 어떤 의사 만나면은 A4용지 2장 정도 설명을 듣고 어떤 의사 만나면 2줄 설명 듣는데 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자세히 설명하세요. 기록은 2줄 써놓는 거고요. 저는 길게 설명했지만 아주 퀵하게 설명합니다. 시간은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복사에 가서 읽어라. 나머지 환자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50명 봐야 되는데 천천히 설명하려면 30분 걸리거든요. 3분 내에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수가 저질 의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자분께서 의무적 복사해서 집에서 밑줄 쳐가지고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대학 교수님들 이 질병 걸리시면 보통 복사해서 딱 공부해갖고 오세요. 밑줄로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요. 3박 4일 ESD. ESD는 보니까 올림푸스 내시경이고요. 일반적인 방식대로 치료했습니다. 리섹티드 스페시먼에서 여기가 좀 프락시말인데 프락시말이라고 쓴 건데 이 화살표는 이렇게 쓰면 이 화살표는 필요가 없는데 자꾸 관례상 화살표로 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한쪽을 프락시말로 우리가 해가지고 병리를 보내면 병리에서는 포르말린에 픽스된 걸 피면은 왼쪽처럼 되는 거고요. 예, 어느 쪽이 프락시말인지 디스톨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녹색, 노란색 색깔을 칠해서 프락시말 디스탈을 좀 표시를 하고 그리고 2mm 간격으로 잘라서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최종 패솔로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경무 선생님 이 패솔로지 해석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1번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쿠라로 따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C2인가? 그렇죠? 하여튼 이쿠라는 좀 이따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chance of lymph node metastasis를 몇 %로 점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일본 애들은 점수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점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수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가 일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저는 이쿠라를 그대로 알고는 있으나 몇 %다 얘기하지 않고 퉁쳐서 하고 있는데요.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몇 점 해가지고 몇 프로가 나올 겁니다. 1점. SM 인베이전이 1500이고 비너스 인베이전이 있기 때문에 점수가 더 높아요. 네. 4점일 겁니다. 4.5점인 거예요. 리파팅 인베이전 3점이고 나머지가 6점이에요. 비너스 인베이전은 1점인가요? 네, 1점. 좋습니다. 그렇게 그럼 이따가 이경호 선생님 발표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김지현 선생님 이렇게 나오면 환자분 수술 안 하면 재발할 확률이 몇 %일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쿠라를 참조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조기유암 내시경을 치료하고 absolute indication이고 큐러티브 리섹션이면 그 사이즈 내에서의 큐러티브 뮤코자 캔서고 웰 또는 모더레이트 디퍼렌시에이티브 리페틱 인베이전이 있다. 그러면 chance of recurrence는요 0.5% 미만입니다. 사실 0.5% 미만인데 그거는 오리지널 인덱스 캔서의 리커 찬스가 0.5% 미만이라는 거지. 메타크로노스 캔서는 1에서 2% 계속 생기거든요. 매년. 그래서 5년 지나면 메타크로노스 캔서 5에서 10%, 오리지널 캔서 리커런스 0.5% 이렇게 되는 거죠. 0.5% 미만.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메타크로노스 캔서하고 오리지널 캔서 리커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냥 위암 재발인 거죠.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암이 재발이냐 딴 데 생겼냐 뭐 국소 재발이냐 리프대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의사로서는 알지만 환자로서는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의사로서의 입장과 환자로서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설명하는 게 이준행 스타일. 그걸 구태여 나눠가지고 별도로 설명하는 게 민병헌 스타일이에요. 그 민병헌 선생님 차트 보면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눠서 쓰여 있어요. 그거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입장의 차이인 거죠. 철학의 차이. 어느 게 더 데이터가 아주 정확한 게 좋으냐 아니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하는 게 좋으냐. 저는 자동차 수리점에 가면은요 자동차 수리하는 분이 친절한다고 뭐 온갖 걸 다 물어봐요. 이 벨트를 뭘로 바꾸면 어떻고 뭘로 바꾸면 어떻고 뭘로 바꾸면 어떻고 이걸 하면 어떻고 이거는 어떻고 이거 물어보고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또 보고 확인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선택할 때도 뭐가 좋을지 저는 선택 잘 못하겠고 또 고쳐놔서 마지막에 보여주면 만족하십니까? 이게 잘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도저히 몰라. 그래서 물어보면 대충 듣는 척하면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러고요. 수리가 끝나면 봐달라고 그러면 어차피 봐도 모르니까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여기서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만 너무 자세하게 얘기해봤자 환자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익스트라 가스트릭 리커런스 0.2%가 5년 내에 발생하고 메타크로노케스가 1에서 5% 발생하는데 당신은 이러이러한 타입이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환자분이. 그래서 저는 그걸 퉁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절제가 되었을 때 재발률이 5%인 반면 몇 가지가 안 좋을 때에는 재발률이 높은데 지금은 depth of invasion이 안 좋고 venous invasion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팩터가 하나씩 있을 때마다 재발률이 2배 높아진다. 재발한다고 전부 다 죽는 건 아니지만 재발했을 때 큐어할 수 있는 확률은 절반밖에 안 된다. 따라서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막상 수술을 해보면 일단은 그로슬리 컴플리트 리섹션이었기 때문에 노칼 레지듀얼 튜머가 있을 확률은 매우 적고요. 그리고 림프노드 가 있을 확률은 5에서 10% 사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암이 남아있다고 나올 확률은 10% 정도이다. 하고 수술을 해보면 눈에 보일 정도의 암이 남아있는 경우는 10에서 20% 정도이다. 외과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수술해도 암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80%는 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환자에게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을 스크린 캡처로 보시면 가장 키 이미지를 환자에게 보여드렸고 설명을 했고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고 요즘 저 패솔로지 과외 받고 있거든요. 병기과 선생님하고. 그래서 패솔로지를 열심히 봅니다. 그래서 패솔로지에 SM 인베이전이 뚜렷하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 그림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생각하는 건 크기와 깊이거든요. 환자로서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게 20mm이고 SM 인베이전이 있다. 그래서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웨일에서 한 이야기고 저는 병리과 선생님하고 이제 과외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과외에 또 가서 이건 어제 또 받은 자료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슬라이드를 보는 겁니다. 왜 병리과 선생님들이 슬라이드 보면서 또 에듀케이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암의 범위를 그렇게 대강 설명을 보면서 이렇게 집어놓은 거거든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자기 펠로우도 보고 자기 전공의들도 보고 그러기 때문에 집어놓은 거고요. 대강 알겠죠? 점막이 불규칙한 부분하고 바깥쪽에 약간 히트업된 부분까지를 암으로 표시해 놨고요. 그 바깥쪽은 정상, 리섹션 바지는 충분히 라테랄 바지는 네가티브였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에어리어인데 디프레스 옆에 이쪽 부분 양쪽 힙업이 좀 되어 있는 데는 힙업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은 분명히 암이거든요. 아래쪽은 분명히 암인데 힙업되어 있는 표면 이 표면은 정상이에요. 그래서 올라와 있고 가운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올라와 있는 데서 조직 검사하면 정상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조직 검사를 살짝만 하면 좀 세게 눌러서 하면 그 아래쪽에 암이 나올 수도 있는데 모양이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힙업되어 있는 부분
바로 옆에 이 부분을 이만큼 조직 검사했다. 그럼 암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거기는 센트럴 인플로마토리 피브리노틱 체인지이기 때문에 또 암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깊게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어디서 조직 검사하면 나올 수 있겠다.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항문부의 바깥쪽에서 한다. 힙업되어 있는 부분보다 약간 안쪽이 좋겠다. 물론 조직 검사는 크기가 있으니까 대강 되지만 여하튼 이렇게 패솔로지가 나왔고요. 지금 설명드리면 머스큘라리스 뮤코자가 여기쯤에 이렇게 있는데 머스큘라리스 뮤코자보다 아래쪽까지 일부 침입이 돼 있고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아래쪽까지 침입이 돼 있고 여기도 덩어리가 있고 여기도 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딥 리섹션 마진은 일단 네거티브로 줬는데 여기서 잉크 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거티브로 줬는데 큐먼은 여기까지 있거든요. 여기까지. 그래서 경미과사가 감사하게도 네거티브로 줬지만 네거티브 리섹션 마진은 very close 한 거고 이 네거티브 리섹션 마진은 옆에 좀 루스한 커넥티브 티슈에 있는 서미코사하고 달리 좀 이렇게 머스큘라 파이브로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튜머인데 튜머 옆에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가 베스립이지. 베스레이나 머스큘라 오렌지 좀 애매해가지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베스월을 보기 위한 염색을 했어요. CD31이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CD31을 염색을 해봤더니 CD31은 베스월에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 파이브로 머스큘라한 번들이 아터리처럼 두꺼우지는 않으니까 아터리가 아니고 비너스라고 보셨다고 했고요. 이렇게 좀 논스페시픽 염색도 많이 돼요. 이렇게 염색이 쭉 돼 있어가지고 저 부분은 비너스 인비전으로 해석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쪽 부분은 좀 전과 달리 이쪽 부분이 이렇게 염색이 좀 뚜렷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파이브로 머스큘라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을 해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일정 부분은 비너스 인비전인 것 같고 면역 형광 염색에서 일정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본인도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일단 CD31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CD31은 아트리, 베인, 림페틱 모두 염색이 되는데요. 림페틱 인베이전이 의심되면 즉 파이브로 머스큘라한 게 없이 그냥 뭔가 월이 있고 그 안에 튜머가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림페틱 인베이전 마커를 염색하면 됩니다. D240이라고 돼 있거든요. D240 맨날 나와요. 여러분 보시면 림페틱 네가티브 포지티브 D240를 훨씬 많이 하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고 파이브로 머스큘라한 월이 있었기 때문에 아트리네 베인 특히 베인 의심해가지고 염색을 해서 일부분은 그쪽에 합당하게 나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지금 어려운 게 베인인데 루멘이 거의 없어가지고 근데 베인이 있고 절반만 튜머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엠볼라이 같잖아요. 그럴 때는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베인 자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이게 베인에 있는 스롬브스가 베인을 꽉 막은 건지 아니면은 튜머가 있고 튜머 인베이전인데 그 자체가 주변에 데스모플라스틱 리액션이 있는 건지 알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